번째 순서는 투자전략 안기태 연구원. 예, 2월 수출 데이터 나왔고요. 이게 뭐 전년비는 4.5%인데 일평균 따지면 마이너스 11.7 나왔습니다. 이게 좀 따져보면은 수출보다 수입이 더 낮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저쪽 중국에서 부품 조달 조입이 좀 안 돌아갔던 게 반영된 것 같고요. 이 지금 상황이 그 대중 수입 증가율을 보면은 2월 1일에서 20일까지 일평균으로 마이너스 40일 감소했고요. 2월 21일부터 29일까지가 일평균으로 마이너스 12.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데이터만 놓고 보면은 여전히 이게 정상화 되려면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하긴 한데 2월 20일쯤부터는 슬슬 약간 중국 내부에서는 조업 재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중국 화력발전소 석탄 소비도 2월 20일부터 돌아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완전히 돌아가려면은 지금 후베이성이 3월 11일부터 조업 재개 들어간다고 하고 텐지는 아직 모르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전면적으로 돌아가려면 이게 3월 중순 이후다. 그러니까 뭐 부품 조달은 특히나 이번에 자동차 부진이 좀 그쪽에서 나왔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그 측면이 있고 반면에 좀 그 이런 것과 좀 무관하게 그러니까 철강, 정유화학, 자동차랑 좀 다르게 그래도 견졌던 게 반도체, 그다음 컴퓨터는 특히 이제 YY 89% 찍어준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수요 반영하는 거라서 지금 상황이 일단은 그 현장에서 돌아가는 거 말고 데이터 센터 쪽은 그래 좀 피해가 적은 좀 그렇게 돌아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쪽 조업 가동은 3월 중순 이후 정도 그때까지는 좀 봐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2월 수출만 놓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글로벌리 지금 코로나 팬데믹 양상으로 좀 돌아서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좀 저희 눈높이 어떻게 좀 조정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원래 저 한 1.7 정도 봤는데 뭐 1.6 정도로 떨고 있고 중국도 당초 5.8에서 5.6 정도 지금 봤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체감적으로는 당연히 리먼 때보다 더 나쁘거든요. 왜냐면은 리먼 때는 금융 쪽에서만 이제 타격을 받았지 제조업체들이 놀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뭐 그야말로 회식도 했고 다 했는데 지금은 싹 다 문을 닫은 터라 일단 밑으로 움푹 파지는 거는 리먼 때보다 더 크게 일단은 페이고 그리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중국 스팟 코멘트 박인금 연구원. 지난주 금요일 중국 주식시장도 3.7% 급락했습니다. 가장 큰 것은 당연히 이른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으로 우려되고 있고요. 또한 중국 내부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 요구가 좀 높아졌습니다. 춘절 개장 이후에 중국 주식시장은 사실 상하이 종합지수하고 산전 성분 지수 기준으로 저점 대비 각각 9%, 18% 올랐습니다. 그래서 외자형 반등이 성공했습니다. 특히 TMT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창업한 지수는 연초 대비 20%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 중심으로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대규모 출회되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도 일주일째 연속 중국 주식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리고 단기 급등에 따른 경계감도 있었습니다. 27일 기준으로는 신용거래 잔액이 1조 위안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수준은 2015년 연말과 비슷합니다. 그 당시에는 중앙은행이 지준율하고 금리를 동시에 인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주식시장 거래 대금도 일주일 연속 1조 위안을 상회했습니다. 이 또한 2016년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최근 주가의 단기 급등이 너무 과열이지 않겠느냐 약간 이런 우려가 높아졌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2015년과 같은 장외 레버리지를 좀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서 그 당시의 과열 현상과 좀 다르다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영향하고 전망을 말씀드리면 일단 지난주 금요일쯤에 인민은행이 통화 정책의 요연성을 더욱 높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실상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 방향을 좀 고수하겠다고 시사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부양책은 1차적으로 사실 바이러스의 영향이 좀 제한적이고 투자 재개가 용이한 인프라 투자에 좀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장 생산 재개하고 외출 활동이 좀 정상화되면 저희는 3월 중후순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정부의 부양책은 그때부터 소비 부양에 좀 집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월 초 예정되었던 양회는 4월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전인대의 주요 경제 목표치 발표, 추가 부양책 기대감이 아직도 이어진다는 점에서 중국 주식시장의 주가 상승 여력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말에 2월 제조업 PMI 지표가 발표되었는데요. 35.7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안기태 연구원도 말씀드렸지만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는 사실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생산지수 특히 전월에 51.3에서 27.8로 급락했습니다. 저조한 6대 발전그룹이 석탄 소비량과 같은 맥락입니다. 현재 중국 공업 통화부에서 이 통계한 중소기업의 생산 재개 비율은 33%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공장의 생산 재개부터 높은 가동률 유지까지 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출하 가격과 원자재 수입 가격 모두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공업 제품 가격의 하방 압력이 조금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세부 업종을 보면 자동차하고 섬유의복이 크게 둔화된 반면 제약, 식품 가공, 컴퓨터, 통신, 전자설비 등이 상대적으로 좀 양호했습니다. 그래서 2월에는 교통, 물류, 그리고 인구 이동이 가장 심하게 제한되었기 때문에 3월 PMI는 크게 반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3월에는 일부 기업이 생산을 좀 서두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초 대규모 특수채 발행에 이후에 관련 프로젝트도 다음 달부터 좀 점차 착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는 상반기 중국 경기는 V자형 반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이런 바이러스의 글로벌 확산으로 수요 둔화 압력이 좀 높아졌다면 이는 경기의 반등 폭을 제한할 수 있는 우려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채권 전략 강승원. 예, 저희 3월 월보 자료이고요. 2월 중에 뭐 잘 아시겠지만 미국 채금리가 급락하면서 역사적 저점 수준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이제 사실은 저희가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다라고도 많이 보시지만 기본적으로 가격 차원에서 보면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간 건 맞는데 1.35 정도를 깨고 내려간 정도는 좀 이례적이다라고 보는데요. 실제로 과거에 미국 10년 금리가 역사적 저점을 기록했던 때가 재정위기랑 브렉시트 당시 이벤트였는데 사실은 미국이 수출입 의존도가 크지 않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재정위기 때보다 금리가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는 코로나로만 설명하기 좀 어렵다. 거기다 더해서 저희는 누차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연준의 유동성 공급 축소 우려가 좀 큰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연준 자산 그려보시면 자산 증가가 이제 옆으로 지금 기고 있고 레포 같은 경우에 많이 축소가 된 상황인데요. 뭐 그렇다 보니까 자산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조정을 보였고 이 가운데 다행히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시장 장중에 연준의 긴급 성명서가 나왔고요. 이번 긴급 성명서에서 가장 중요한 문구가 뭐냐면 우리가 경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단을 적절히 활용하겠다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 문구가 왜 중요하냐면 이 문구가 작년 6월 FOMC에서 삽입되고 나서 7월 달에 금리 인하가 한 달 만에 있었고요. 10월 달에 마지막 금리 인하와 함께 이 문구가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는 곧 금리 인하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나왔던 긴급 성명서를 근거로 빠르면 이번 달 3월 FOMC에서 금리 인하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로 시각을 좀 조정을 하고요. 다만 그러면 장기 금리가 올라갈 거냐? 문제는 이번 3월 FOMC에서 연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내려갈 걸로 보고 있어서 전망치 하향 조정과 금리 인하 조합은 장기 금리에 있어서 어떤 의미냐면 추가 금리 인하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 금리가 반등하기보다는 이미 뭐 2차례 이상의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미국 10년 금리는 옆으로 기는 정도의 낮아진 박스권 등락을 보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준이 코로나 때문에 긴급 성명서를 발표한 데 반해서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효과가 불확실하다. 그런데 부동산 리스크는 좀 확실한 리스크이기 때문에 매파적인 동결을 지난주에 했죠. 그래서 다만 앞서서 안기태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1.6 정도로 보는데 그러면 한국은행이 제시한 잠재 성장률 감안하면 올해 우리나라 GDP 갭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입니다. 재정위기 때보다 낮기 때문에 연내 동결을 가져가긴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지난주 금요일에 홍남기 부총리가 아직 최종 숫자는 안 나왔는데요.
추경 규모를 한 6.2조 원 가량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안팎이겠죠. 그러면 사실은 10조 이상 추경 규모를 기대했던 시장 입장에서는 성장 재고 효과 크지 않고요. 두 번째로는 바이백 재원에서 한 2, 3조 가까이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급 이슈도 없다. 수급으로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대략 한 3조 안팎 정도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은 같은 경우에는 4월 금리 인하 전망 유지하고요. 그러면 3월 달에는 커브 플래티닝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엔 그 수거린 신현종 센터장. 네, 2월 해외 채권 시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 세계 확산으로 선진국 채권이 초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끝났는데요. 이게 그 2월 초반에는 그 채권 금리가 급락했다가 좀 나아졌다라는 판단으로 좀 급등했었는데 중반 이후에 중국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확진자도 급증하고 유럽에서 이태리, 중동에서 이란, 그다음에 뭐 미국으로 이렇게 확산되면서 미국채가 1.15까지 아주 초강세를 보이고 끝났습니다. 3월은 저희들 생각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계속되면서 이슈가 계속되면서 가닥이 잡힐 때까지 선진국 채권 강보합, 그다음에 신흥국 채권 약세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지금 바이러스 글로벌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 가닥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글로벌 차원에서 가닥 잡을 때까지 안전자산 선호 추세는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이게 바이러스 사태 이전에도 작년 말 올 초 글로벌 경제가 강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바이러스뿐 아니라 이 외부 환경이 상당히 충격이 지금 큰 상황이고요. 연말 연초에 소선한 사이클의 소폭의 제조업 회복세를 보이는 과정에서 지표가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지표는 당분간 상당히 안 좋게 급락하는 상황으로 나올 거고 이후에 경기 부양책이 나오더라도 지금 자꾸 지연돼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서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인지 가늠하기 아직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그 주요국의 지금 생산뿐 아니라 소비에도 상당히 충격을 받고 있는 게 유럽과 미국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출로 인한 교역 어떤 이 축소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계속될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 미국채를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 채권의 강보합 상황 그리고 신흥국은 약세를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달러화 발행 신흥국 채권은 상대적으로 낮긴 한데 단기적으로는 약세를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중기적으로는 이렇게 만약에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한다면은 투자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달러화 신흥국 채권 쪽이 신흥국 채권 중에서는 그나마 낫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분기 부양책이 미뤄지고 있다는데 어떤 국가에서 미뤄지고 있어요? 이런 겁니다. 지금 원래 저희가 지난주에 한국의 금리 인하를 이번에 할 걸로 봤는데 이게 지연되는 것들 그다음에 지금 뭔가 당장 금리 인하라든가 각국의 금리 인하가 이어지는 나라가 몇 개 있긴 있는데 이거는 원래 하던 거였고요. 추가로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되고 조금씩 미루고 있는 일들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바이러스 확산이 잡히지 않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금리 인하해서 돈 풀어봤자 이 효과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효과가 파괴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잡히고 나서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 중동에서 이란 등등의 이런 이슈가 확산되는 거, 그다음에 이태리를 중심으로 유럽의 확산, 그다음에 미국이 얼마나 확산될지 여기 가닥을 잡혀야지 부양이나 이런 통화 정책에 대한 얘기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상보다 자꾸 늘어지면서 지금은 바이러스 충격에 대한 이슈가 더 커 보인다. 우리나라 말고는 뭐 연기되는 데는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연준이 이번에 금리 인하 시그널을 냈잖아요. 그게 지금 이제 3월이 아니고 이제 뭐 4월이든 5월이든 지금 저희 생각은 지금 3월에서 5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3월이면 되게 빨리 하는 것 같은데. 그 전에 봤던 것보다는 좀 빨리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액션들은 뭐가 확산이 정확히 나와야지 이 상태에서 돈을 푸는 거는 효과가 지금 반감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 의해서 그 이후에도 쭉쭉 나올 수 있는데 이게 강하게 나오는 시점들은 조금씩 지금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레딧 전략 한광열 연구. 네, 그 바이러스로 인한 공포, 그 다음에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시기인데요. 크레딧 같은 경우에도 위험 자산으로서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에 비해서는 이렇게 약세가 크지는 않고요. 왜냐하면은 국내 크레딧 같은 경우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좀 약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이렇게 크지가 않고
특히 국내 크레딧은 국내 기관 투자자, 국내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수요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약세가 좀 덜한 편이고, 반면에 글로벌 같은 경우가 이제 하이힐드 위주로 가파르게 약세를 보여왔습니다. 미국 하이힐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주일 정도 만에 스프레드가 한 150bp 이상 확대가 되었고, 그 확대 속도만 보면은 사실은 금융위기 수준보다도 더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가 하이힐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더 약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의 약세는 어떤 공포와 그다음에 또 우려가 이제 약세를 견인했다라고 보면은 앞으로는 실제로 기업들의 어떤 이익이 둔화되는 이익이 좀 감소하는 점, 그 다음에 이자 비용 부담이라든가 원금 상환 부담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하면서 특히 하이힐드 같은 경우에는 좀 펀더멘털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약세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에너지 기업들을 저희가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유가가 지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지난 15년도 같은 경우가 이제 $60 WTI 기준으로 60에서 30까지 떨어지면서 하이힐드 기업들의 수익률이 6%에서 10%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6% 정도인데 여기서 유가가 좀 더 떨어진다라고 보면은 사실은 에너지 기업들이 조금 더 위험한 상태에 놓여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투자 등급 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이힐드랑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금리가 수익률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게 이제 스프레드가 확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수익률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제 이익이 좀 감소하더라도 사실 투자 등급에서는 신용 이벤트 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약세를 보일 때마다 비중 확대를 권고드리고 있고, 특히 이제 투자 등급 채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사태가 더 장기화되고 심화되더라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저희는 투자 등급 위주로 비중 확대를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자재 전략. 네, 원자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공포가 자산시장, 특히 위험자산 급락을 연출했는데요. 지난주 원자재 시장의 경우에도 WTI 등 유가를 비롯한 에너지 섹터가 급락을 하면서 주간 10.48% 급락을 했습니다.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금 가격도 지난주 같은 경우에 7년 내 고점까지 기록을 하다가 주말을 앞두고 단기적인 좀 급락을 좀 연출하는 상황인데요. 금 가격에서 단기 급락이 나타났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온스당 $1,700까지 근접하면서 단기 레벨 부담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 나타났던 상황처럼 투자자들의 패닉이 좀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현금화라고 하는 수요 자체가 늘어나면서 이익이 나고 있는 금에서 일부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 그림 7번을 봐주시면 2008년 당시에도 그런 금리가 상당히 가파르게 빠지는 구간에서 통상적으로 금리와 역외상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금 가격이 좀 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상당히 이 현금화 수요에 기인한 금 가격 약세 자체는 상당히 좀 단기적으로 좀 나타났었고요. 결국은 금리의 방향성을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그건 글로벌 통화정책, 특히 미 연준을 중심으로 한 통화정책의 방향성이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하게 된다라면 금 가격은 재차 상승세를 좀 나타나게 되고 거듭 사상 최고치를 좀 경신했던 바 있습니다. 결국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 피해 자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요국들의 경기 부양이라든가 아니면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지속이 된다라고 보면 금 가격은 오히려 지금 최근에 그런 조정 자체가 단기 저가 매수 기회라고 또 판단을 하고 있고요. 더 깊은 통화 완화 정책 그리고 더 낮은 금리 환경 자체가 유지가 된다라고 보면 금 가격은 올해 목표는 여전히 저희가 온스당 $1,720를 보고 있고요. 2021년까지도 통화 정책 완화 기조 자체가 유지가 된다라고 보면 사상 최고치인 2011년에 기록했던 온스당 $1,916를 상회를 하면서 $2,000 시대를 열어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말 사이에 유가도 많이 다시 급락했잖아요. 레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유가가 지난주 금요일에 $45 원자리까지 급락을 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원래 기존에 올해 연간 전망에서 WTI 가격의 전망을 $45에서 $65로 제시하면서 하반기에 $50 하회 리스크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50 하회를 하면서 $45까지 갈 거다라고 일단 봤던 이유가 결국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계감을 저희가 좀 주요 이유로 들었었는데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그런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우려 자체가 좀 선반영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수요 쇼크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당분간은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좀 하방 압력으로 좀 작용할 거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유일하게 유가의 하방을 방어해 줄 수 있는 요인 자체가 결국은 수요가 쇼크가 왔다라고 보면 결국은 공급단에서 정책 확대가 일어나야 되는데 가장 저희가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은 3월 5일에서 3월 6일 양일간 열리는 오펙과 러시아를 비롯한 주요 산유국들의 회동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JTC라고 하는 공동기술위원회에서는 하루 평균 60만 배럴 정도 수준의 임시 감산을 해야 된다라고 좀 권고한 바 있고요. 결국 이런 추가 감산 자체가 결정이 돼야지만이 유가의 하방이 좀 방어가 된다라고 보면 여전히 키를 쥐고 있는 거는 러시아다라고 좀 보고 있고 러시아도 결국은 지금 현행 유가에서는 결국 경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3월 5일, 6일에는 좀 긍정적인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기업 분석 가겠습니다. 2차전지. 예, 2차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LFP 양극재 성장성에 대해 이제 긍정적인 시각이 많은 상황이고요. 이유는 이제 두 가지로 조금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셀트팩 이제 기술입니다. 모듈 없는 배터리로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우선 셀트팩 기술을 적용할 시에는 기존의 이제 셀 모듈 팩이 이제 셀 팩으로 이제 변화가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모듈을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배터리 셀의 이제 안정성이 이제 높이 요구가 됩니다. 그게 이제 LFP 양극재로 이제 설명될 수가 있고요. 실제 이제 중국의 CATL과 이제 BYD가 셀트팩 기술에서 이제 LFP 양극재를 이제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셀트팩과 LFP 조합의 2차 전지를 상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채택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도 LFP 성장성을 이제 높여주고 있다라고 저희 보고 있고요. 참고로 이제 셀트팩과 LFP 장점을 보면 기존 터너리 기반의 이제 NCA, NCM 대비해서 원가는 28에서 30% 정도 수준 절감 가능하고요. 에너지 밀도는 그와 이제 유사하게 이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셀트팩과 LFP 조합에 대한 선호도는 지금 테슬라 쪽에서 나오고 있는 배경이지 않나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 시점에서 LFP의 성장이 이제 글로벌 확산보다는 중국 중심의 성장을 저희는 예상하고 있고요. 크게 이유는 두 가지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LFP를 만드는 업체는 그림 2번과 그림 3번을 보시면 중국이 대부분이고요. 국내는 LG화학이 일부분밖에 이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CATL과 BYD가 셀트팩과 LFP 조합 기술 양산을 올해로 이제 본격화했고요. 특히 BYD 같은 경우 올해 3월부터 이제 양산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은 중국 중심의 성장을 보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나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혜 업체는 이제 중국 위주의 접근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이와 관련돼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업체가 LFP 셀 업체인 이제 CATL, BYD, 국헌 하이테크, EV 에너지, 이 LFP 탑4 업체입니다. 이런 업체들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CATL하고 BYD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CTP, LFP 조합의 이제 양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이 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LFP 양극재 업체 중에는 중국 1위 업체인 덕방 나노미터, 그리고 이제 중국 3위의 LFP 양극재 업체 BTR 지분을 27% 가지고 있는 중국 보안, 그리고 이제 중국 4위의 LFP 양극재 호남 유능의 지분을 16% 가지고 있는 상담전화가 유망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이제 중국 1위의 전해질 업체이자 LFP 양극재 전구체를 생산하고 있는 천사소재도 관심 기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비용 대비 그 효율성이 똑같다 그러면은 이거 결국에는 글로벌 표준으로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네, 현 시점에서 저희가 이제 중국 중심을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이제 또 하나로 조금 생각이 되는 거는 뭐냐면 NCA와 NCM 양극재 이제 안정성도 향상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셀트팩 플러스 이제 LFP가 아니라 셀트팩 플러스 NCA 또는 NCM 조합도 이제 충분히 향후에는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LFP에 대한 약간 글로벌 확산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조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좀 무리해서 전망을 해보면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걸로 인해서 좀 열려 있을 가능성 장기적으로 어떤가요? 근데 전제는 이 셀투팩이라는 기술 자체가 예, 전제이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안정성이 높은 LFP가 예,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쓰였을 때 이제 전제이기 때문에 뭐 LFP가 뭐 생각보다 뭐 이렇게 글로벌 확산의 움직임 자체가 포착되지 않는다고 하면 국내 업체들 위협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원래 LFP 쪽이 그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 좀 열려 있지 않았었나요? 이걸로 하게 되면은 좀 NCM 수준까지 올라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셀 기준으로 놓고 보면요. LFP는 에너지 밀도가 킬로그램당 200와트시 정도가 한계이고요. NCM 기준으로 놓고 보면 킬로그램당 에너지 밀도는 300와트시 이상까지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르쉐 타이칸에 들어간 게 LG화학 배터리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배터리 셀의 에너지 밀도는 270에서 280와트시 정도가 되기 때문에 킬로그램당 상당히 에너지 밀도의 격차 차이는 큽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향후 셀2P 조합이 플러스 이게 LFP냐, 향후에 또 NCA 또는 NCM으로 이제 갈 수 있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 예, 글로벌 뭐 전기차 OEM 업체들이 충분히 이제 적용 여부를 조금 예, 뭐 판단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한국전력 발표하겠습니다. 예, 저번 주 주가 급락으로 지금 PBR 0.2배 하락해서 0.198배까지 떨어졌고요. 4분기 실적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봐야 되는 건 일회성으로 나온 퇴직급여 충당부채 3천억,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라는 인건비 쪽에서 한 3천억 이상 좀 발생하면서 저희가 보던 숫자들보다는 좀 더 낮게 나왔고요. 지금 최근 이제 주가 급락이 이제 실적 훼손 우려 때문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 있지만 실제로 그렇진 않다라고 보는 게 유가 하락세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월에 신한울 1호기 상호분전 발전 믹스 개선되는 효과, 그 다음에 산업용 수요 부진에 따른 판매 단가 상승 효과들 같은 것들이 실적 추정에는 아직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은 상향 조정될 여지들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2019년 환경비용은 총 2.4조 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0.7조, RPS 구입 비용 1.7조 발생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RPS 구입 비용 1.7조에 온실가스 배출권 0.8조 이상으로 2.5조 원 정도 발생을 할 걸로 보고 있는데, 문제는 2030년까지 정부계획상으로 해당 관련 환경비용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영업활동만으로는 환경비용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꼭 필수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환경비용을 같이 분담하는 구조가 돼야 되고요. 인상을 수반하겠지만 이러한 개편 없이는 재무구조나 ESG 개선, 그 다음에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투자 등 사회 전반적인 개선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참고로 부채 비율은 2019년 말 기준으로 187%까지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 200% 이상 돌파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대 수준까지 올라올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금 개편은 필수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참고로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지금 9천억 정도 보고 있고요. 지금 유가 빠지는 효과, 1, 2월 유가 이제 하향 조정되는 효과들이 3분기 실적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1, 3분기가 실적상으로 성수기인데 이런 유가 하락 효과 좀 계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가스공사 이상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면서 실적 같이 나왔고요. 호주 프렐루드 FLNG와 캐나다 혼리버에서 각각 4천억, 1천억 가까이 손상차손 발생하면서 5천억 정도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이 효과들 때문에 세전이익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프렐루드 손상차손 발생된 이유는 유가 전망을 하향 조정했고 생산량 전망치도 하향 조정했기 때문인데, 참고로 GLNG는 발생 안 했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유가 전망을 대략 10% 가까이 낮췄는데 금리 인하, 최근에 금리 인하 효과로 할인율도 50bp 이상 조정되면서 공정가치 하락분과 상승분이 GLNG에선 상계됐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가 역시 안 됐습니다. 연초 대비 26% 정도 하락했고, 이유는 유가 상승하면 국내는 안 좋고 해외는 좋고, 반면에 유가 하락하면 국내는 좋고 해외는 안 좋고, 이런 서로의 반대급부 영향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최근에 이제 손상차손 발생된 것 때문에 유가
유가 하락 효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우려가 좀 해소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가치까지는 리바운드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 가치는 대략 4조 원, 주당 뭐 4만 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지금 환경 비용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데, 지금 최근 보면은 총선 이후에 이제 전기요금 인상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지금 내수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인데,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인상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좀 의심이 많이 되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요금 인상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안 쓸 거고요. 뭐 일단은 그렇고, 그다음에 환경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세라는 걸 따로 뭐 신설을 한다던가 요런 형태로 지금 개편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이제 직접적인 인상이라는 표현은 피하되, 그래도 인상 효과가 발생해서 적어도 이런 환경 비용이라도 분담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게끔 작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최근에 이제 나타나는 사태들 때문에 당장의 요금 인상은 어렵다고 보고 있고, 사실 애초에도 요금 인상은 올해 논의돼서 내년도에나 진행될 거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고, 올해 실적인 반영이 전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쉽지는 않겠지만 하반기 정도에도 계속 좀 이런 논의들 나오면서 내년에는 좀 반영되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이유는 배출권 관련된 비용이 올해 이제 8천억 정도겠지만, 내년부터는 또 이게 기준이 바뀌면서 뭐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뭐 50% 이상 뛰면서 1.5조 가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효과들을 정부 다 알고 있어서 비용 반영에 요금 부분에 반영하도록 좀 노력할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PBR이 0.2배가 깨졌는데 락바탕 가격은 얼마로 보시는 거예요? 펀더멘탈 상으로 보면은 사실 여기서 더 빠질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보는데, 이제 최근에 계속 이제 주가 빠지는 것들 뭐 여러 이유가 있고요. 사실 바닥 잡기가 쉽진 않다라고 보는 게 ELS나 이런 ELS든 기초자산 잡아놓은 낙인 베리어가 뭐 거의 다 왔다라는, 그리고 물량이 그래도 한 100억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요 부분이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해소가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리바운드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펀더멘탈 상으로는 여기서는 당연히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노션 발표하겠습니다. 네, 페노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업황의 변동성이 코로나나 IMO 영향으로 되게 좀 극심한 상황인데요. BDI 지수가 작년 9월에 2000 이상 갔다가 지금 411포인트까지 급락했다가 최근에 535포인트까지 소폭 반등한 상황입니다. 일단 목표 주가는 6,500원에서 5,600원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상반기 영업 부진을 감안해서 영업이익을 기존 추정치 대비 20% 정도 하향했습니다. 지금 사실 좀 지금 일단 시황에 대해서 정확한 좀 분석이 좀 필요한데요. 현재 시황은 중국 영향도 있지만, 최근에 브라질과 호주 지역에 대규모 사이클론이나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운항하는 선사가 단 하나도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인 건 맞지만 비정상적인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운임은 일단 일시적으로 바닥에 왔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회복되는 게 언제가 될 수 있느냐가 지금 이제 관건인데요. 회복이 되려면 철광석 물동량이 빨리 좋아져야 됩니다. 지금 이제 중소형선은 운임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곡물 쪽 수요 반등 때문에 그런데, 지금 철광석 물동량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대형선 운임이 많이 빠지고 있다. 여전히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철광석은 중국에서 전혀 지금 재고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들, 코로나 이슈가 있었지만 재고가 줄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중국 내 철광 좀 수요가 좀 개선돼야 되는데, 그 시점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회복 시점은 2분기가 좀 지나야 의미 있는 운임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운임이 바닥에 왔기 때문에 주가도 바닥에 왔다라고 보고 있지만, 반등하려면 좀 시간이 조금 걸릴 거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음식료랑 화장품. 네, 어제 수출입 자료 방정치가 발표되었고요.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이번 수치가 안 좋을 거라 예상을 했는데 수치 자체는 좋았습니다.
음식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품목 중에서 담배가 안 좋았는데요. 이는 중동향 수출 부진 때문이고요. 지난주 발표드린 것처럼 현재 지금 중동 대리점과의 재계약이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2월이 최저점이고 3월부터는 좀 반등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제분유 같은 경우는 중국은 안 좋았으나 그 외 국가들이 세 자릿수로 증가하면서 전체 숫자는 좋았고요. 라면이 이제 좀 우려가 컸었는데 전년도 기저효과 때문에 일단 중국도 좋았고요. 그리고 미국이나 뭐 일본 같은 그 외 국가들도 뭐 전반적으로 다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체 숫자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양하게 수요가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화장품 보시겠습니다. 전체 화장품은 전년 대비 13% 증가했고요. 그리고 중동향 수출도 전년 대비 16.4% 증가해서 우려 대비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 2월 같은 경우는 이제 설 연휴가 없었고요. 또 이제 윤달로 인해 선적 일수가 전년 대비해서 길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뭐 우려 대비 양호한 수치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선적까지는 진행되었으나 중국 내부에서 물류 차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낙관적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국내 화장품 수요가 중국에서 여전히 견조한 것으로는 파악이 됩니다. 이상입니다.